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황혼의 편지함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해 6월 초, 주말 저녁이었어요. 시댁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족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음 달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 칠순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결혼 후 처음 듣는 가족여행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사에 연차를 언제 신청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뭘 챙겨야 할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하잖아. 아, 그럼 올케 언니가 집 지키면 되겠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집 좀 봐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안 가는 건지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누가 집을 봐야 한다며 며느리가 고생 좀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여행이라고 하셔서 당연히 저도 포함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야. 며느리는 아직 가족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쉬는 게 편할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족이 아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집은 누가 봐야 한다며 며느리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선을 보냈지만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착하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전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거 나만 빼고 가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집 걱정하시잖아.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올해만 그래. 내년엔 우리끼리 여행 가자. 진짜 약속할게.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거나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여행 출발 전날 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내일 우리 없을 때 집 청소 좀 해놔라. 화장실이랑 베란다 오래 비우면 곰팡이 생기니까.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여행비 입금했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비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가지도 않는 여행인데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요? 가족 공동경비잖아. 1인당 50만 원씩. 며느리 목도 당연히 내야지. 하지만 저는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인데. 내일까지 입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지도 않는 여행에 50만 원을 내야 한다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도 가족이니까. 근데 나는 안 가잖아. 올해만 그래. 내년엔 꼭 같이 가자. 결국 다음 날 아침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그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공항으로 떠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누이에게서 단체 카톡이 왔어요. 공항 인증샷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동생 부부까지 총 6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청소를 해야 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 유리창을 닦았어요. 3시간을 청소하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주도 바다 사진, 맛집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집에서 혼자 먹었어요. 3박 4일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재밌게 놀다 오라고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어요. 4일째 되는 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 트렁크를 여시며 물으셨습니다. 며느라가 집 청소 잘 했어? 네, 어머니. 그래, 고생했다. 덕분에 우리 편하게 잘 놀다 왔어. 남편은 제 옆에 서서 가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동안 시누이가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생각했어요. 내년엔 다를 거야. 남편이 약속했잖아. 올해만 참으면 돼. 그게 15년 고통의 시작인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 여름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가족여행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남편이 약속했으니까요. 올해는 우리끼리 여행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댁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강원도를 간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며느리가 집 좀 봐줘야겠다. 어머니, 올해는 저도 작년에도 잘 지켜줬잖아. 올해도 부탁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네라고 대답했어요. 여행비 50만 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청소도 또 했어요. 3박 4일 동안 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3년째, 4년째, 5년째도 똑같았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 여행 공지가 왔어요. 그리고 매년 저만 빼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매번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년엔 진짜 달라질 거야.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약속할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애도 없으니까 한가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한가하다는 말.
저도 아이를 원했어요. 남편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3년째부터 생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한 달 건너뛸 때도 있었어요. 심할 때는 석 달씩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검사를 하셨습니다. 초음파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호르몬 수치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네. 생리불순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호르몬제랑 안정제였어요. 3개월간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고 제사가 되면 또 불규칙해졌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6년째 되던 해 여름,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라가 올해 여행비는 1인당 60만 원이야.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임신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한 지 6년이 다 됐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원하는데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실지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실 게 뻔했어요. 노력 중입니다. 노력은 무슨? 빨리 해야지. 우리 아들 나이가 몇인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문제래요.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여러 가지요. 회사 일도 그렇고, 시댁 일도 그렇고. 시댁 일이 뭐가 스트레스야?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행은 계속됐어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함께 가지 못했어요. 매년 여행비만 냈습니다. 매년 집만 지켰어요. 10년이 되던 해, 시누이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께서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언제 소식 줄 건지 10년이 다 됐는데.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생리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었어요. 12년째 되던 해, 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이번엔 난임 검사를 받았어요.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둘 다 이상 없음이었어요. 부부 모두 건강하세요. 임신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매년 여름마다 혼자 남겨지는데, 매년 여행비를 내면서 집만 지키는데, 15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며느라, 올해 여행은 유럽으로 갈 거야. 네, 어머니. 15일 일정이니까 여행비가 좀 나와.
1인당 3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제가 가지도 않는 여행에 300만 원을 내야 한다니.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이번 달 모아둔 돈을 다 털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무 부담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가는데도요? 그건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째. 이번만 참아, 응?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집안에서 호구일 뿐이었어요. 결국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어요. 15년 동안 여행비로만 얼마를 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대충 잡아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에 1,000만 원을 쓴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해 6월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여행 준비 이야기를 하시려고 식구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저도 시댁에 갔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여행 일정표를 돌리셨어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5일 동안 유럽 3개국을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갈 여행이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 저는 그저 외부인이더군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만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올케 언니는 또 집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지. 15년째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 근데 언니도 좀 그렇지 않아요? 임신도 못 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신도 못 한다는 말,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바라겠어? 집이나 잘 지키면 되지. 그러게요. 15년이나 됐는데 애 하나 없으니. 그래도 집 지키는 건 잘하잖아. 청소도 잘하고.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멀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 자식도 못 낳는 주제.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15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집 지키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것뿐이었나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시누이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어가 보던 계정이었어요. 시누이의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게시물을 내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계정이 하나 더 떴어요. 프로필 사진은 달랐지만 분명 시누이였습니다. 팔로워 수를 보니 200명 정도였어요. 제가 알던 계정은 팔로워가 500명이 넘었었는데 이건 다른 계정 같았습니다. 계정을 눌러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어요. 게시물이 쭉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던 계정에는 없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동생 부부,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 모두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어요. 더 내렸습니다. 2년 전 강원도 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부산 여행 사진도요. 4년 전 경주 여행에도 그 여자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걷는 뒷모습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어요. 제가 빠진 자리, 그 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년, 매 여행마다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게시글을 읽어봤어요. 별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가족여행, 행복한 하루, 제주도, 부산. 평범한 해시태그들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계정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딸 예쁘게 찍혔네. 옆에 친구도 예쁘고. 엄마, 고마워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신우의 친구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다면 왜 저는 한 번도 그 친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 제가 팔로우하는 계정에는 이 사진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더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6년 전, 7년 전. 그 여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적어도 7년 전부터 그 여자는 시댁 가족여행에 함께 했어요. 7년.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가족여행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친구라는 그 여자는 7년 동안 계속 함께 다녔어요. 제 자리에서요. 핸드폰을 꺼려다가 멈췄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 달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그 여자가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다음 달 유럽 여행 기대된다. 언니랑 같이 가니까 더 설레. 우리 오빠도 좋아하고. 우리 오빠. 제 남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좋아한다고요. 뭐가 좋다는 건지, 그 여자가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건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 엄마, 진짜요? 응, 자식도 못 낳는 몸이 뭘 안다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시어머니께서 공개 댓글에 그렇게 말을 쓰셨어요. 신우이의 두 번째 계정이니까 제가 볼 리 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여행비를 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 자리는 다른 여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식도 못 낳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개된 SNS에 그런 말을 쓰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다리가 저려 있었어요. 일어서려는데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어디 갔어? 한참 찾았잖아. 왜 여기 있어? 화장실 간다더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네 가족이 15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옆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혔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요. 답답해? 어디 아파? 아니에요. 들어가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며느리, 어디 갔었어?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래, 이번 여행은 15일이니까 집 청소 확실히 해놔야 돼. 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시댁에 더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신우이의 두 번째 계정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그 여자, 제 남편 옆에 서 있는 그 여자, 시어머니와 웃고 있는 그 여자, 7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계속 함께 했을 그 여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15년 동안 눈치채지 못한 제가, 당하고만 있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에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시어머니의 댓글, 시누이의 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동료가 들어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어,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진짜 안 좋아 보여요.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집 근처 내과를 찾아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잠을 못 잔다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을 재셨습니다. 체온도 재고 맥박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고요. 혈압이 좀 높네요. 그리고 맥박도 불규칙하고 많이 힘드세요? 네,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잘 못 자요.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수면제도 함께요. 푹 쉬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왔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또 신우이의 두 번째 계정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전부요. 7년치를 다 저장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행비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서 지난 15년간 시어머니께 보낸 돈을 계산했습니다.
첫 해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300만 원까지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올랐어요.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1,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여행에 1,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혼자 여행을 몇 번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랑 둘이서 좋은 데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파? 스트레스래요. 약 받아왔어요.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봤습니다. 안정제랑 수면제였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어? 회사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아냐고. 7년 동안 내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혔다는 거 아냐고. 그리고 당신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할까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으라고 할까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가족 여행 갈 때 항상 우리 식구들만 가요? 응? 당연하지.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진마다 함께 찍혀 있었는데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끼리만 가지. 그렇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속여온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다 같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7년 동안 우리 가족여행에 함께 다닌 걸까? 시어머니는 왜 그 여자를 며느리 같다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신우이의 두 번째 계정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여자가 나온 사진마다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댓글도 전부 읽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단서를 찾았습니다. 2년 전 사진 댓글이었어요. 그 여자가 직접 쓴 댓글이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도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니께서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아,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수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계정을 눌러 들어갔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에 적힌 소개글이 있었어요. 꽃집 운영 중.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꽃집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계정을 더 뒤져봤어요. 1년 전 게시물에 꽃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꽃다발을 받은 사진이었어요. 게시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꽃집에서 생일 선물 받았어요. 역시 센스 최고. 위치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였어요. 꽃집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아담한 꽃집이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꽃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났어요. 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꽃 찾으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예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 혹시 성함이 수진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꽃집 안엔 저희 둘뿐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사진 중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 사진 아세요? 네? 여기 나온 분이 수진 씨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시댁 식구들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꽃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 혹시... 저는 도연 씨 와이프예요. 15년째 가족여행에 한 번도 못 가본. 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누구세요? 왜 7년 동안 우리 가족 여행에 함께 다닌 거예요? 저는 어머님 친구분 딸이에요. 어머님 친구요? 네.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학창시절 친구셔서 시어머니 친구의 딸, 그래서 가족여행에 함께 다닌 거였군요.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7년이나 계속요. 매년요. 제 자리에 앉아서요. 그래서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어머님 친구 딸이라서 가족 여행에 7년을 함께 다닌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수진 씨, 혹시 이거 아세요?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다는 거요. 저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여행에 못 갔어요. 집 지키느라, 청소하느라, 여행비 내느라.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고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며느리분이 여행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간다고. 제가 여행을 싫어한다고요? 네. 그리고 며느리분이 임신 준비 중이라서 쉬는 게 좋다고도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가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임신 준비는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건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 지키라고 하셨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예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어머니가 왜 당신을 계속 여행에 데려간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정말 몰라요.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그거였네요. SNS에 어머니가 쓴 댓글 봤어요.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고. 자식도 못 낳는 몸이 뭘 안다고.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거절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잘해줘서 거절을 못했다고요. 그게 잘해주는 게 제 자리를 빼앗는 건데요. 수진 씨, 7년이에요, 7년. 단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정작 며느리는 없고 당신만 있는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며느리분은 집에서 쉬고 싶어 하신다고. 그 말을 7년 동안 믿은 거예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나 봐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달 유럽 여행도 가실 거죠? 저는 어머님이 가자고 하셔서. 또 가시는구나. 내 자리에. 죄송해요. 꽃집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수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7년 동안 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골프 잘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3번 만에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며느리니?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잠시 오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가방에 핸드폰을 넣었어요. 저장해둔 사진들과 여행비 내역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없니? 남편은 골프 갔어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앉아. 뭔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강남으로 꽃집에 다녀왔어요. 꽃집? 갑자기 꽃집은 왜? 수진 씨, 만나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를 왜 만났어? 7년 동안 우리 가족 여행에 함께 다닌 사람이잖아요. 궁금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 친구 딸이야.
친구 딸이요. 그래서 7년 동안 매년 데려가신 거예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제 남편 옆에 수진 씨가 서 있어요. 제 자리예요. 뭐가 네 자리야? 그냥 친구 딸 데려간 거지. 7년 동안요? 매년요? 제가 여행비까지 내면서 집 지키는 동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를 내려놓으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구 딸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7년이나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수진 씨를 계속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 그냥 좋은 애니까 그런 거지. 좋은 애요? 며느리로 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움찔하셨습니다. 눈을 피하셨어요. 제가 맞췄나 봅니다. SNS 댓글도 생각났어요.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는 그 댓글요. SNS에 쓰셨잖아요.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고. 자식도 못 낳는 몸이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나 봐요.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요? 공개 SNS에 며느리 욕을 그냥 해요?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15년이나 됐는데 애 하나 없으니? 어머니! 소리가 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애를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았어요. 스트레스? 우리가 뭘 그렇게 했는데? 15년 동안 혼자 집 지키게 하고 여행비 받아내고 제자리에 다른 여자 앉히고도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수진 씨가 도대체 누구예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세요? 집착? 내가 언제? 7년 동안 매년 데려갔잖아요.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댓글에 쓰셨잖아요. 이게 집착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숨기고 있던 걸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변호사 통해서라도. 수진이는 도연이 전 여자친구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전 여자친구.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7년 동안 가족 여행에 데려갔다고요. 전 여자친구요? 그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였어. 뭐라고요? 도연이랑 결혼 직전까지 갔었어. 근데 수진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두 번째였던 건가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그래. 빚이 엄청났어. 6억 정도. 그래서 내가 결혼 반대했지. 우리 아들이 그 빚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어. 이해가 됐습니다. 돈 때문이었군요. 수진에게 빚이 있으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결혼시켰고요. 그래서 저랑 결혼시키신 거예요? 수진 씨 대신? 무슨 소리야? 너도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남편은요?
남편도 절 좋아해서 결혼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7년 전부터 수진 씨를 다시 데려가신 거예요? 수진이가 꽃집으로 대박 났거든. 대박이요? 강남에 꽃집 차렸는데 진짜 잘 됐어. 빚도 다 갚고 돈도 엄청 벌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가난해서 쫓아냈던 여자가 부자가 되니까 다시 데려온 거군요. 아들과 다시 이어주려고요. 그래서 제 자리에 수진 씨를 앉힌 거군요. 7년 동안. 무슨 네 자리야? 너는 여행 싫어한다며? 싫어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집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째려보셨습니다. 목소리 낮춰. 쌍스럽게 정말. 15년이에요, 어머니. 1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여행 못 갔어요. 집만 지켰어요. 여행비만 냈어요. 1200만 원 넘게요. 그게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있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SNS 캡처를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쓰신 댓글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 자식도 못 낳는 몸이 뭘 안다고. 이게 가족한테 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참았던 15년을 쏟아내듯이요. 남편도 동의했던 거죠? 수진 씨가 여행에 함께 다니는 거. 그건 아들한테 물어봐. 물어볼 것도 없어요. 7년 동안 함께 다녔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는 여기 어쩐 일이고? 때마침 잘 왔네요. 수진 씨 얘기하던 참이에요. 수진이?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 전 여자친구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왜 말씀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SNS도 봤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년 동안 수진 씨가 우리 가족 여행에 함께 다녔다는 거 당신도 동의했던 거죠? 미안해. 동의한 거냐고요? 응, 맞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수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서 남편이 시어머니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원했던 거예요. 수진을 만나는 걸요. 어머니 탓으로 돌릴 거예요? 당신도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 여자친구 다시 만나는 거 매년 여행 가면서 정말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7년 동안 매년요. 제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 아직도 수진 씨 좋아하죠?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요. 여보,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7년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 15년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건가요? 15년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그동안 날 사랑한 적 있어요? 대답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저는 대체품이었습니다. 수진이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손 대지 마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저 이혼할게요.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진정해.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15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과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 사람과 날 사랑한 적 없는 사람과요.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이혼 소송 준비할게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정신적 고통 받았으니까. 정신적 고통?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이렇게 대하고도 뭘 잘못했냐고 물으시네요. 15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가게 하고 전 여자친구를 제 자리에 앉히고 SNS에 제 욕하신 거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증거도 다 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여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여보!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응? 손 놓으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줘. 15년 동안 기회 줬어요. 이제 됐어요.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변호사를 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꽃집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봤어요. 월요일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수진에 대한 법적 조치,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7년치 여행 사진, 남편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 변호사와 상담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쉬어야 했어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남편의 변명, 수진의 미안하다는 말, 전부 거짓말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시댁 거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 있고 그들이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머리가 무거웠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제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바지를 입었어요. 가방에 핸드폰과 여행비 입금 내역서를 챙겼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전화 받아줘. 미안해. 전부 읽지 않고 지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님께서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어요. 결혼 15년 됐고요. 변호사님께서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가족 여행에서 배제된 것, 매년 여행비를 낸 것, 집 청소를 도맡았던 것, 그리고 수진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것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께서 계속 메모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숨을 쉬셨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핸드폰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신우이의 SNS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7년치 여행 사진, 시어머니의 댓글, 신우이의 글, 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들, 전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아파트 명의가 누구시죠? 결혼 후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지금 시세가 6억 정도요. 변호사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재산 분할로 3억, 위자료로 최소 3천만 원, 합치면 3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으셨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단순히 여행만 함께 다닌 건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단순히 여행만 함께 다닌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께서 핸드폰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 부산 여행 사진이었어요. 남편의 팔이 수진의 어깨에 걸쳐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가족끼리 찍는 사진 같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더 조사해보라고 하셨어요. 호텔 동숙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호텔 예약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편 신용카드 내역을 봐야 하나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1시였어요.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놓쳤던 것들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너무 가깝게 서 있는 사진들. 확대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3년 전 제주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배경에 룸키가 보였습니다. 502호. 남편이 들고 있는 룸키였어요.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같은 날 찍은 다른 사진이었어요. 수진도 룸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502호. 같은 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방을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족여행인데 남편과 수진이 같은 방을 쓴 거예요. 다른 여행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부산 여행 사진에도 호텔 복도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배경에 문 번호가 보였습니다. 803호. 남편 옆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전부 캡처했습니다. 룸키가 보이는 사진, 호텔방 번호가 보이는 사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변호사님께 보내야 할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따져 물어야 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꽃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보였어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꽃집 안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 말이 남았거든요. 7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호텔방 어떻게 썼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각자 방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진을 봤거든요. 같은 방을 썼다는 증거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룸키 번호 똑같더라고요. 502호. 남편이랑 같은 방 썼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배정하셨다고 말했어요. 일부러 같은 방을 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방 쓰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었어요. 남편이랑 다시 사귄 거 맞냐고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귄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8년 전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대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 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8년 전이면 제가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수진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살면서요. 받아줬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망설였다고 했어요. 남편을 아직 좋아했으니까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했다고요? 남의 남편을, 결혼한 남자를요. 7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방 쓰면서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관계 있었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남편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첫 여행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8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8년. 남편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수진과 만났습니다. 매년 여행을 핑계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수진이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모두 녹음 중이었어요. 남편이랑 8년 동안 만났다고, 관계도 있었다고요. 증거가 수집되었고 상간녀 소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어요. 소송이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돈이 없다고 했지만 강남 꽃집 대박난 거 알고 있으니 그 돈으로 물어내면 된다고 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꽃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수진이 인정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8년 동안 남편과 관계가 있었다는 말까지요.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했다고요.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8년. 남편은 8년 동안 저를 배신했습니다. 매년 여행 갈 때마다 수진과 같은 방을 썼어요. 관계도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 남겨두고요. 이제 갚아줄 시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요. 15년 동안 받은 고통의 값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었어요. 벌써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 이혼 소송 준비하라요. 말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8년이요. 수진 씨랑 8년 동안 만났죠?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요. 다 알아요. 증거도 다 있어요.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전쟁이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깼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여보, 제발. 소용없어요. 마음 바뀌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 확보하셨다고요? 네, 이거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수진이 8년 동안 남편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관녀 소송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수진 씨한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 8년이면 기간도 길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1억. 큰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혼 소송과 상관녀 소송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는 위자료 5천, 재산 분할 3억, 수진한테는 위자료 5천에서 1억, 총 4억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분과 수진 씨한테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받으면 연락 올 거예요. 괜찮아요. 받을 준비 됐어요. 시댁 쪽에서도 연락 올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전부 사과와 애원이었어요.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주차하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정각에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15년 동안 제가 낸 여행비 내역이요. 총 1247만 원이에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여행에 1200만 원 넘게 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펼쳐보셨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입금 내역이었어요. 2010년 50만 원부터 2024년 300만 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한테 할 말은 따로 있으니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TV 화면으로 연결해 신우이의 SNS 캡처와 7년치 여행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실 TV에 사진들이 하나하나 떴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유럽. 모든 사진에 수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7년 동안 어느 여자와 함께 하셨는지. 여기 이 사진, 남편이랑 이 여자가 같은 룸키 들고 있어요. 502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룸키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여기 이 사진도요. 803호. 또 같은 방이에요. 그건 방이 부족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배정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사진을 넘겼어요. 남편과 수진이 너무 가까이 서 있는 사진,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어머니가 쓰신 댓글 캡처를 띄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으면 좋겠다. 자식도 못 낳는 몸이 뭘 안다고. TV 화면에 크게 떴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 동안 이렇게 하시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럼 어쩌라고?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그럼 어쩌냐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뭘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책임지시면 돼요. 위자료 내시면 되고요. 위자료? 감히 네가 위자료? 남편한테 5천에 재산 분할 3억, 수진 씨한테 5천에서 1억.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총 4억 가까이 받는다는 말에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4억? 여보, 그건 너무요? 15년 동안 날 속이고 바람 피운 대가치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바람 피운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8년 동안 수진 씨랑 같은 방 쓰고 관계 가진 게 바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정식으로 내용 증명 받을 거예요. 남편한테도, 수진 씨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소송을 해? 당연하죠. 상간녀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가,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요. 15년이에요, 어머니. 15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집 지키고, 청소하고, 여행비 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자리에 다른 여자 앉히고, SNS에 제 욕하고, 아들이 바람 피우게 도와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나 사랑한 적 있어요? 대답해요. 1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냐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또 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끝내 안 하더군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수진 씨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정한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야기 더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 집 잘 지켰죠? 이제 저 없이 알아서 지키세요. 청소도 알아서 하시고요. 여행 경비도 알아서 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냈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시댁에 다녀왔다고. 소송 그대로 진행하겠다고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울고 있을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차를 몰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 남편과 수진에게 발송됐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으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소송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첫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7년치 여행 사진, SNS 댓글 캡처, 여행비 입금 내역, 호텔 룸키 사진, 그리고 수진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요. 판사님께서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수진을 만난 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께서 반박하셨어요.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건 피고 측입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가족 여행에 동행시켰고 남편은 8년간 간통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3억, 남편에게서 위자료 5천만 원, 수진에게서 위자료 8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잘 싸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팔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부를 보태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수지는 꽃집을 팔았습니다. 8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가게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15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결혼 앨범도 버렸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선물들도요. 전부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깨끗해져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저도 저런 가족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혼자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뵈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통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에 친정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더라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을 열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신우이의 SNS 계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봤어요. 가족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부부, 남편은 없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 모두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도 곧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제주도로요. 15년 만에 처음 가는 진짜 휴가였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집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이미 항공권도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고 자유로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15년 만에 온전히 제 것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란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보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연 속 주인공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황혼의 편지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추운 날씨 건강 꼭 챙기세요.